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9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주 드라이하게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선고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결정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네.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예단을 한다는 게 예.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의 입장은 또 조중동의 입장과 다를 수가 있는데 예. 표정 관리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진보당의 그 암울한 기운
아주 뚜렷했습니다. 자,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정당의 운명을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말하자면 권력이 결정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당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는 한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첨예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엇갈린다 하더라도 해산 쪽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더 우세한 거는 불문가지일 아니겠습니까? 자,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앞당긴 것,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해산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히 그 무게감이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인 정치권과 법 쪽의 안팎의 중론이다. 한겨레가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자, 판단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정당의 목적에 관해서는 통합진보당이 강령으로 채택한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 전 주석의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란 주장이지만 통합진보당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고 북한이 아니라 남미 좌파 정권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당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했는지가 쟁점인데 법무부의 정당 해산 청구 근거가 됐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 이른바 아로 사건을 헌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심에서 내란음모, 이건 무죄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내란 선동은 유죄고요. 예. 내란 음모가 없었다는 건데 없는 내란 음모 갖고 이거는 정당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 하는 시각도 한동안 우세했는데 말이죠.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만약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다면은 진보 진영과 자유주의 정치 세력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종북에 대한 단죄 차원을 넘어서 통합진보당의 강령 자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 당이 표방하는 지향에는 동의하는 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진욱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헌재 결정은 그들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스러운 그런 주의 주장을 펼치면은 위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북 세력이다. 이런 위험한 딱지를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 해산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가능해서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헌재 구성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거지요. 대통령 추천 몫인 인사들 보게 되면은 검찰 출신의 박한철 헌재소장, 판사 출신의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입니다. 특히 그 박한철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나 특별 수사 경험이 두텁고 합리적이라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은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 국회에서 올해 안에 정당 해산 선고하겠다. 정당 해산 할지 말지 그걸 선고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언제 길이 잡혔는지 이 재판이 아닌 다른 자리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장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대법원장 추천 몫은 모두 판사 출신인데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 보수 성향의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뭐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보수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재판관은 김희수 재판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이 사람과 함께 한 2명 정도가 비교적 소수 의견을 자주 내는 진보 성향을 띤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여야 합의 몫으로 추천된 강유란 재판관. 네. 이념 지향성이 없는 가장 중도적인 인사로 평가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말이죠. 이 인사 저 인사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서 정당 해산 이건 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판관은 3명입니다. 그러면 인용되는 거죠? 해산 결정이 나는 거고요. 나머지 6명이 다 6대 3이고요. 예, 정당 해산 이게 옳다라고 한다면은 뭐 정당 해산 되는 겁니다. 예. 해산이 안 되려면 최소한 5대 4. 5대 4. 예, 해산돼야 된다는 의견이 5일지라도 예. 6대 3에 미달하면 예. 해산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최소한 4명이 해산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자기 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4냐 6대 3이냐. 어제 이재화 변호사는 뭐 7대 2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하. 이런 전망을 했었죠. 그 3명 중에 1명도 해산이 옳다. 예. 이렇게 판단할 그런 것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예. 이 정도 분석을 했었죠. 이재화 변호사의 그 전망, 추측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암울한 기운이 통합진보당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줄의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변호사 수백 명이 검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 침해라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최근에 그 검찰이 민변 때리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전국 변호사 286명은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점을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충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은 10월 31일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라면서 변협에 신청을 했죠. 여기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인 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이덕우,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를 신청했는데 변협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를 왜 이렇게 앞부분에서 소개하느냐.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권과 맥락이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게 상당히 불편한 존재가 되는 세력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이런 추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 민변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예. 어디입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다른 사유일 수 있지만 예. 전교조 지금 법의 노조 됐죠? 예.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저희는 이미 그래서 법외 방송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법 내에 들어가는 순간 날마다 방송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 언론, 공정 언론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민변 때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이 변협에다 항의를 했다는 이 소식 오늘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을 비롯해서 여러 신문들이 같은 사진을 싣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경향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기사는 최소한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MB와 MB 측근들이 송년 만찬을 했습니다. 세결집을 한 거죠. 한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명박,
이재호가 있었고요. 권성동, 김용태, 조혜진, 강만수, 김효재, 이동관, 대선 캠프 때 활동한 측근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이면에 실린 칼라 사진을 보면은 이명박, 이재호 이 두 사람이 파한대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건배를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 같은데요. 아니 기자들이 이들끼리의 그 송년회 현장은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송년회 한다. MB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을 리는 없을 거고 아마 MB 측근들이 흘렸겠죠. 이거 촬영하라고. 창문 열어놓고 저렇게 파한대소 지으면서 건배하는 모습이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또 그날 저녁 메뉴로 올라온 게 소고기인데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예, 이게 뭐겠습니까? 최근에 그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예.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MB가 나와야 한다라는 야당과 소극적인 여당 여기에 나가긴 뭘 나가느냐? 자원외교 관련한 국정조사 자체가 문제다라는 여당 내 친이계 이렇게 입장과 의견이 갈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친이명박계 인사가 이명박을 모셔다 놓고 송년 만찬을 했다. MB는 한편 그 식당을 들어가는 와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면은 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추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 될 텐데 혹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구름 같은 이야기다. 이 웬 선문답입니까? 자, 송년 모임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 겹치는 12월 19일을 하루 앞두고 축하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들의 세결집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세결집이었을지 답은 뻔한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박근혜 정부의 비선의 그 국정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은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이분들만 니나노군요. 참.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서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정보경찰 한 명이 기획 연출한 자작극으로 이렇게 귀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주범도 사망한 최모 경위로 결론이 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주변에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허위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책임은 경정, 경위급 경찰 2명이 지게 됐습니다. 정작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유출 과정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 건을 반출하고 은닉한 혐의에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관천 경정은 지난 5월에서 6월 청와대의 문건 유출 경위를 설명하면서 유출과 무관한 인사들을 지목한 것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유출 과정을 기재했고 유출과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나는 유출 안 했다. 유출한 사람 누구누구가 있다. 이렇게 밝혔던 박관천 영정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다 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관천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왜 그랬나? 이 동기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박관천 씨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밝혔는데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예.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관천 경장이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예. 채널 A하고 인터뷰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소개를 했죠. 자기 입이 자꾸 짚어라고. 예. 이게 열리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박관천 경정의 상사였죠. 조응천 전 비서관, 즉 변호사인데
박지만 씨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말이죠, 알 수도 있는 사람에서 조응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조응천? 아이고, 참, 이 양반, 이름이 똑같네. 동명이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어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겁니다. 국민일보도 관련해서 6면에 이 기사를 실었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은 매일 속출하는 추측성 혹은 오보에 대해서 수많은 기자에게 일일이 문자로 답변 드리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페북을 개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첫 번째 올린 글은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된 해명이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미행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만약 보고서가 있다면 작성 시기가 청와대 재직 시절인지 전출 후에 경찰 복귀 후인지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박지만 씨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제가 박지만 씨 측근이 아니라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그분 주위를 감시해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박지만 씨도 검찰에서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나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내 주변을 감찰하라고 지정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뭐 화끈한 이야기도 없고 말이죠. 난 잘 모른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페북을 개설한 것인지, 예, 뭐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죠. 어떤 걸들을 또 올릴지. 예. 한편 박지만 씨, 검찰은 박관천 경정의 박지만 미행 문건을 완벽한 소설로 결론 내렸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는 그동안 이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동아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3월에 박지만 미행서를 보도하니까 정윤회 씨는 곧바로 박지만 씨를 찾아가서 나는 박지만 씨를 미행한 적이 없다. 시사저널 보도에 나오는 미행자에게 받은 자술서가 있다면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에게 며칠 뒤에 보여주겠다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박지만 씨 측은 당시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에게 자술서는 없고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윤회 씨가 그럼 그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박지만 씨는 사람 실명들까지 다 들어있어서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 같다 라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술서가 아니라 보고서다. 그런데 정윤회 너한테는 못 보여주겠다. 박지만 씨가 그랬다는 거죠. 예. 한편 세계일보 5면을 보면은 갈등 관계의 한 축인 박지만 씨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전달받고도 피해가기 수사법,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지만 씨 변호인에 따르면 박지만 씨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 중 바로잡기를 희망하는 사실관계라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간 박지만 씨는 자신과 관련한 어떤 보도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언론과의 접촉도 극도로 꺼렸는데 우선 박지만 씨는 문건에서 세계일보 기자가 유출 문건을 가져와 보여주긴 했지만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세계일보 기자와 만난 사실과 청와대 문건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지만 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나에게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 문건이 전달된 대상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만약 박지만 씨가 나에게 그 문건을 건네지 않았다는 의미로 썼다면 행위 자체는 사실이란 거죠. 하지만 세계일보 기자가 이 문건을 박지만 씨 측에게 건넸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지만 씨 해명은 교묘한 수사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례와 비교한다면 네.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들어가서 네. 비서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문건을 이제 비서한테 주겠죠. 네. 나중에 대통령이 나한테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수사법, 그러니까 레토릭이란 거죠. 예. 교묘한 수사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결국 그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와 꼭 각을 세우고 이렇게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 스탠스에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력농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논란 자체가 누나에게 큰 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피보다 진한 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네. 예. 자, 관련해서 세계일보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정치권 관계자 말입니다. 이번 파문으로 보수층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지만 씨가 누나를 돕기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이 나서서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사이를 화해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참 잘 돌아가는 정권입니다. 예. 기가 막히네요. 그럼 그간의 권력농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청와대가 박지만 씨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당초 직제에 맞지 않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맡겨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공직기강, 이게 박지만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왜 박지만 씨 뒷조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맡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첩보 수집과 감독 등 관리 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실에 특별감찰반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여정부에서 특감반이 설치된 이래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정 1비서관실이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응천 전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넘게 박지만 씨에 대한 감찰과 관리 업무를 특감반이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들 중 박지만 씨만 따로 분리해서 공직기강에서 이렇게 맡았던 건데요. 4월에 조응천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특감반으로 다시 옮겨왔다고 합니다. 예. 조응천 씨가 박지만 씨와 특수관계 아닙니까? 수사검사와 마약 투약 혐의자. 예. 예. 두 사람 사이가 또 막역하고 또 상당히 친근했다는 설도 많은 상황인데 친근한 사람끼리 관리감독 또 피관리감독 이런 관계를 만들었다? 청와대가 도대체 이게 관리감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미일 정보 공유 각서가 이르면 연내에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보 공유 각서는 애초에 미국을 매개로 사실상 한일 간 정보 협정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협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 간 군사정보 협정을 맺기로 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여기 슬쩍 미국을 딱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라고 하니 곧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조장하는 그런 촉매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정보를 일본이 들여다본다. 북한 아니면 그 다음에 잠재적 적이 어디입니까?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본에다가 우리 정보를 다 보여준다. 정신이 있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라면 좀 양보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하지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왜 국가 지도자끼리는 으르렁대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정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면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 수력 원자력 내부 자료가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밝혔습니다. 해커들에게도 이렇게 원전 정보를 공유하는 하여튼 오픈된 열린 정보입니다. 예. 원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와 주요 기기 개통도 한수원 발전소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해킹됐고 자료를 빼낸 해커는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 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한수원 공문 어디 가서 헛소리하면은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압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알았네요. 이 조종사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은 조종사 못하게 되나 봐요. 자, 하여간 글쎄요. 대한항공에 무슨 규정이 있든지 심각하면 비행기 조종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뭐 이제 정신질환이 심각하면은 금치산자가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못 만지게. 근데 이제 다 완쾌가 됐다. 예. 그런데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전력을 가지고 뭐 회유나 압박을 했다. 예. 그게 문제겠지요. 예. 오늘 그런 소식이 있고요. 동아일보 12면을 가보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의 조사 결과라 할지라도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과거사위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보도연맹 사건, 6.25 전쟁 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죠. 과거사위는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이런 식의 그 권고를 한 겁니다. 권고는 권고일 뿐 이것이 절대적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인데 이 정권 들어서 이렇게 과거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배상, 보상 갈수록 성의가 없어집니다. 정권의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동아일보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영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용기 목사 아들 조희준 씨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이 된 차영씨 아니겠습니까? 그 차영씨가 전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차영씨의 남편 서모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차영씨가 서씨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모씨는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희준 씨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이혼 소송이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차영 전 대변인이 이제 조희준 씨 아들이라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아직 법원이 이 조희준 씨 아들이다라고 판결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현재 이혼을 제기한 서모 씨의 아들은 아니다. 예. 요건 확인해 됐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네, 앞서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붙이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19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 원래 못 받으면 이 사업주 형사처벌 되게 돼 있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사회자한테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구하겠다는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던졌던 박근혜의 질문. 예,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 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박근혜가 듣고 싶은 그 답을 듣는 날. 그런데 답은 이정희가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